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서 철도 파업 사태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코레일 자회사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면허를 발급하면서 법인 설립 절차는 마무리됐습니다. 철도 파업이 분수령을 맞았는데요. 파업을 취재 중인 이승윤 기자와 김선호 철도안전협회장,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 모시고 철도노조 파업 논란과 해법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먼저 취재 중인 이 기자, 네. 지금 상황 좀 요약을 해주시죠. 네, 현재 2시 기준입니다. 오늘 0시 이후로 858명이 복귀했습니다. 복귀자는 이로써 2,030명을 넘어섰고요. 현재 복귀율은 23.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은 6,800명입니다. 파업 참여율은 33.2%를 기록하고 있고 코레일은 현재 7,638명을 직위 해제한 상태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관사의 파업 복귀율이 아직까지 높지는 않습니다. 3.2%에 불과하고요. 정비사는 17.4%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네. 우리 김선호 협회장님, 어제 협상이 완전히 결렬이 됐고, 코레일 측에서는 더 이상은 협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협상은 계속 해야죠. 그리고 협상하면서 수시로 결렬도 되고 또 타결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코레일이 협상은 없다고 말했을 리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겠죠. 원칙 없는, 네. 법에 어긋나는 협상은 없다는 이런 얘기를 했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노나 사나 항상 법에 어긋나는 협상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런 입장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이 조금 이제 좀 느긋하게 좀 참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론에 따라서 노도 사도 여론에 몰려서 성급하게 미봉하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 파업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는 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양쪽 다 원칙에 따라서 확실하게 뭔가 결론을 내고 넘어가는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협상의 여지가 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네. 네. 우리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후 통첩에 대해서. 최후 통첩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최은혜 사장님이 부사장 시절에 제가 철도노조 위원장을 맡아서 잘 알고 있는 관계인데, 제가 길을 의심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사실 이 파업이 계속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 노조원들은 돌아와서 함께 또 일을 해야 될 대상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최후란 표현, 또 통첩을 내린다. 이게 과연 노사관계라고 하는 것은 대등한 관계를 기본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회사의 홍보라인이 진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복귀하지 않는 7,000명에 대해서 파면이나 해임 등을 전제로 한 중징계를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징계에 착수했는데 이 같은 행보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고요. 징계는 그 절차가 정당해야 하고 그 징계의 이 소명이 명확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골석으로 다 없는 자리에서도 징계하겠다. 결국 그런 것들이 다 불법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저는 이 자리에서 지금 계속 불법 파업 하고 있는데, 정부가 불법 파업이라고 하면 불법 파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엄연한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 거고,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하더라도 무죄 추정 원칙이 있는 것인데, 단정적으로 이것이 다 불법 파업이다 라고 여론몰이 하는 것 자체가 교섭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그리고 파업의 사태를 장기화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중징계 착수를 하면서 징계 대상자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인력을 또 새로 채용을 할 방침이라고 이제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복귀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십니까? 실제로 단순 가담자들이 대부분입니다. 파업 참가자들. 그 사람들은 주위 자기 동료와의 의리, 좀 나쁜 얘기로서는 왕따 같은 게 두려워서 파업에 참가하고 또 복귀를 못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심지어 8,500명씩 직위해제를 하고 하는 것은 너무 광수고, 실제로 이 사람들을 모두 다 징계하면 누구하고 일하겠습니까? 저는 이 징계라는 것은 또 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징계 한 사람 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최후 통첩을 내리고 이 직원들이 복귀하지 않는 직원들에게 징계를 하겠다면 이게 아마 전 철도 사업장이
몇 달간 징계만 하고 아무 일도 못 할 겁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죠. 그러니까 아주 적극 가담자를 최소한의 적극 가담자만 징계하고 직위해줘도 그렇게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영훈 전 위원장도 그렇게 예상을 하시죠. 아니 얼마 전에 뭐 이북의 뭐 장성택인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여권에서도 어쩌고 저쩌고 즉결 처형을 했다. 전 세계가 공로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노조원들이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전체를 다 사실 직장인에게 해고는 사형과 같은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쉬운 말, 그렇게 쉽게 이런 말들을 내뱉는 게 저는 과연 이성적인 지금 상황인가 되묻고 싶습니다. 네. 지금 가장 큰 쟁점이 수서발 KTX 면허 발급 문제인데 어젯밤에 아주 기습적으로 발급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절차가 완전히 끝난 거죠. 되돌릴 수는 없는 건가요? 제가 봐서는 되돌리기 어렵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저는 어제 면허 발급이야말로 이 박근혜 정부의 어떤 행정부가 보여주는 그야말로 불통을 넘어서서 이제 완전히 먹통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요. 면허 발급 이 수석 KTX를 운영할 법인에 대해서 면허권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법인이 출자금이 얼마이고 그 법인이 과연 이 수석 KTX라고 하는 국가기관만을 운영할 만한 인재를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그만한 어떤 준비가 돼 있는 거를 면밀히 검토해서 그들에게 면허를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지금 준 그 법인은 출자금 50억, 그 중에서 비용 빼고 15억 정도 법인 비용 빼고 나면 35억 돼가지고 지금 15조 원이 들어간 국내 최고의 어떤 기관망에 대한 운영권을 갖다가 일사천리로 줘버렸단 말이죠. 네. 이러한 행정 절차 자체가 행정권의 남용이고 정말로 문제가 있는 그것도 금요일 야심한 밤에 일과 시간이 다 끝난 이 시점에 그리고 개통 시기가 촉박하기 때문에 면허를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제 국회에서 서성한 장관께서 개통을 공식적으로 2016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2015년도 아닙니다. 2016년 개통이면 지금부터 2년도 더 남은 일을 그런 면허를 발급하고 이 회사의 법인의 사장이나 임원들은 2년 동안 무슨 일을 하나요? 지금 놀고 먹는 지금 하나의 새로운 낙하산들의 일자리만 지금 만든 거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준비해야 될 게 시운전이라도 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수서평택간 공사도 안 돼 있고 나머지 구간은 전부 코레일이 하고 있는 곳에 그냥 숟가락만 하나 얹는 거거든요. 어떤 준비 기간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도 없는 이 회사를 이 야심한 밤에 이렇게 덜컥 면허를 준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우리 취재 기자한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코레일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노조들을 좀 메우기 위해서 신규 채용 의사를 밝혔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응한 사람도 꽤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상황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지금까지 1,700여 명이 지금 응한 걸로 되어 있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코레일에서 뽑을 수 있는 올해 인력은 일단 800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퇴직 예정 인원 숫자가 800명입니다. 어차피 자연 퇴직해야 될 인원 숫자가 800명인 만큼 800명 정도를 더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공기관이 파업에 오랫동안 돌입했을 경우에는 파업 돌입 인력의 절반 정도까지 뽑을 수 있다는 또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 규정에 따라서 최악의 경우는 3,500명까지 뽑을 수 있다. 물론 이제 정규직으로 뽑는다는 전제는 아닙니다. 네. 뭐 시용으로 뽑더라도 최대 3,500명까지 다 고용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일단 들어오는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를 일단 먼저 뽑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인턴 사원 과정에 일단 참여를 해서 네. 일단 인턴 수료를 한 상태에서 일단 그 최종에 이제 채용되지 못한 그런 인턴 과정에 참여했던 참여자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 외에는 또 이제 올해 퇴직하기로 되어 있는 인력 중에 이제 일부를 또 고용하는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그 수서발 KTX 말씀을 잠깐 하셨습니다만 우리 안전협회장 이 수서발 KTX 갖고 민영화도 아니다 논란이 많거든요. 네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명백하게 민영화가 아니죠. 네. 제가 철도 코레일 유통 사장을 했는데요. 거기도 주식회사입니다. 네. 주식회사 100% 코레일의 자회사죠. 그것을 민영화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예. 노조 측에서는 뭐 정부 측에서 계속 뭐 대통령 총리 민영화 아니다고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전 그렇습니까?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철도 민영화는 바로 공기업이 있던 또는 공사체계로 있던 특별법인을 주식회사, 상법에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를 전환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일본 철도 민영화는 바로 일본 국유철도, 즉 국철이라고 하는 특수 공기업을 6개의 여객철도 주식회사와 하나의 화물철도 주식회사로 출범시킨 것, 그것이 바로 일본 철도 민영화의 시작이었죠. 네. 독일도 마찬가지죠. 독일도 독일 철도청이 DB라고 하는 독일 연방철도 주식회사로 출범하는 것이 민영화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식회사를 출범시켜 놓고 민영화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데, 왜냐하면은 민영화의 실체가 무엇이냐. 즉, 이번에 정부는 공적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다. 민간 지분이 안 들어오니까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민영화이죠.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국민연금이 투자할 의사도 없다고 했죠. 만약 국민연금이 투자한다고 칩시다. 그럼 국민연금이 무슨 자선단체입니까? 국민연금은 그에 합당한 수익률을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해마다 연간 7% 정도. 그럼 7% 정도 빠져나가는, 어차피 수익이 날 수 없는 노선에서 7% 정도 빠져나가면 그만큼 기존 노선에 대한 보조는 줄어들게 되고,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기존 노선의 요금 인상이나 아니면 노선의 폐지가 검토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민영화가 아니면 뭐냐는 거죠. 네. 수서발 KTX 이 법인 설립 과정에 민간 자본이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자본은 공적 자금이냐 민간 자본이냐 구분이 없죠. 국민연금이 설사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국민연금의 성격은 네. 국민들이 모은 돈이지만 투자할 때는 삼성펀드나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특히 지금 국민연금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데가 BTO, BTL, 민자, 고속도로나 민영 도로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서 아주 안정적인 수익을 뽑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공적 자금이라고 해서 그것이 민영화가 아니다. 또는 국민연금은 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적 자본과 함께 들어옵니다. 맥커리 같은 것들이 다 그런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공적 자금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민영화 아니다. 더 나아가서 장관께서는 이게 민간에 매각될 때는 면허를 취소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한참 운행 중에 있는 회사의 면허를 취소해버리겠다는 말씀인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네. 김선호 회장님은 이 같은 의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레일이, 국민이 코레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근데 국민의 대표가 누굽니까? 정부거든요. 정부가 이 회사, 정부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국무를 총괄하는 국무총리가, 장관이, 그리고 코레일 사장이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수없이 약속을 하고 정관에까지 명기하겠다. 주식을 팔 수 없도록 민간에게. 이것을 믿지 않으면 뭘 믿고 일을 하겠어요? 아니, 물론 형식적으로 이것이 이론적으로 민영화인지 아닌지 제가 그걸 아직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회사의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믿지 않고 뭘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단지 저는 이렇게까지 계속 나가는 것은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란 말이죠. 네. 그런 것입니다. 정관의 명시하에서 코레일이 정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하게끔 해서 코레일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민영화는 어려울 것이다. 장관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는 정말 묻고 싶은 거는, 이번에 수서 분할을 코레일이 동의했나요? 사실상 동의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임기가 절반도 못 채운 전 정창영 사장을 사실상 물러나게 하고, 이 방안에 대해서도 최은혜 지금 사장께서도 누차례 이 분할과 관련해서는 규모의 경제가 없어지고 비효율이 더 커진다 이랬었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수소 분할은 코레일의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 어린애 발목 비트는 것처럼 해서 억압적으로 사실은 지금 코레일에 있는 임직원들이 누가 이 수소 분할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국토부가 코레일이 반대하면 우리는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고양이가 지 생각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지금 민영화 얘기를 여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승윤 기자 봤을 때 그 철도의 경쟁 체계 어떻게 쭉 역사가 이어져 왔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지금 철도 경쟁 체제 도입을 놓고 이게 민영화다 아니다 지금까지 논란이 시작됐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첨예해졌던 것은 바로 이 철도 경쟁 체제 도입을 둔 이 토론회 때부터 토론회 공청회 때부터가 시작이었는데요. 네. 당시에는 그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했던 국토 당시 해양부였죠. 그때 추진했던 방식이 스웨덴 방식의 철도 경쟁 체제 도입이었습니다. 네. 즉 공영과 민영이 경쟁하는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형 민영화다라고 그때 이제 반대 측에서는 비판을 했었고요. 결국 여론의 부담을 느꼈던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이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대로 추진을 하지 말고 다음 정권에 공을 넘겨주자라는 일단 잠정결론을 내리고 넘어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로 전환되면서 국토교통부가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제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스웨덴식 대신에 독일 방식으로 하겠다. 그래서 독일 방식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이체반이라는 철도 지주 회사를 놓고 여러 개의 이제 자회사를 쪼개서 자회사 간의 어떤 경영 효율성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을 따져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철도 공사의 어떤 체계를 유지하되 안에서 이제 경영 효율을 따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은 그대로 가져갈 수 있으면서 그 공영화라는 부분을 깨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전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면 때문에 이제 이걸 가겠다라고 그때 주장을 했었고요. 예.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해왔던 고용석 과장을 비롯한 여러 지금 그때 국토교통부의 간부들은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이제 그 정권 들어서는 이제 독일 방식으로 한다는 전제하에 네. 코레일 측과 지금까지 논의를 해왔었고 코레일 사측에서는 41%의 처음에 가져가는 지분을 흑자를 낼 경우에 이제 코레일 자회사의 지분을 51%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한 연간 2천억 원 정도의 이제 임대료 수익을 챙겨갈 수 있게 정부가 배려를 해준다. 이 두 가지 부분을 놓고 일단 정부와 딜을 해서 그 네. 부분에 있어서 일단 양보를 얻어냈다고 일단 사측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발단은 스웨덴식 경쟁체제 도입을 시작했고 이명박 정부 때 이에 대해서 이제 영국식 민영화가 아니냐는 우려가 일면서 결국 독일식으로 왔다. 하지만 이제 노조 측이나 아니면은 저 노동계 야권에서는 이게 영국식으로 전체가 민영화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면서 예. 지금까지 계속 논란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네, 이 경쟁체제 도입 정부의 설명에 대해서 지금 김선호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경쟁체도 도입을 하는 것은 아주 전적으로 저는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 체제가 자유시장 경제 체제입니다. 자유시장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경쟁을 기초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수서발 KTX의 경쟁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의 결과를 몰라야 돼요. 네. 승패를 몰라야지만 이기려고 최대한 경쟁해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 수서발 KTX 자회사, 아들 회사는 모 회사한테 이기는 걸로 이미 결정이 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KTX를 많이 타는 생활이 윤택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출발을 하고 네. 동시에 새로운 젊은이들을 인건비가 적은 비용이 적은 젊은이들을 채용해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신선이니까 새로운 아파트가 좋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어머니 회사 코레일 KTX는 많은 고객을 이쪽에 잃을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코레일에서 지금 20, 30년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을 해고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들어가고 전 조합원은 고객은 합병하고 저쪽으로 가버리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철도 민영화 이미 밖에 게임이 안 되는 모아서 거예요. 아들 회사가 어머니 회사를 이기게 돼 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승패가 결정돼 있는데 왜 경쟁을 하겠습니까? 추가로 경쟁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물론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니죠. 하나의 모델 케이스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은 네.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만큼 큰 비용을 치르고 할 만한 일은 못됐다. 차라리 코레일 전체를 민영화하겠다. 저는 코레일 전체 민영화를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민영화하겠다 했을 때 민영화하려고 이 정도의 비용을 치른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좋다. 네. 그러나 그 정도 가지고 하는 것은 마치 빈대 잡으려다가 조가상가 다 태우는 그런 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훈 전 위원장님은 지금 뭐 경쟁 체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는데 민영화는 아니고 경쟁 체제다. 그러면 지금 코레일이 경쟁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것도 자기 돈으로. 이건 배임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리고 노조 보고는 경쟁을 거부하고 있다. 그게 아니죠. 노조는 경쟁의 효과가 과연 무엇이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경쟁을 거부하는 독점이라고 얘기하는데 114년 독점이 아니에요. 철도를 아는 사람이면 그런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114년 독점이 아니고 일제시대 때 놓아졌던 그 철도는 독점이 아닙니다. 경인철도 주식회사, 경부철도 주식회사, 다 민영철도가 있던 것이 미군정회에서 합쳐진 거고 서로서로 경쟁 효과보다는 규모의 경제가 좋으니까 비로소 63년도 철도청이 발족해서 40여 년 동안 국영기업으로 있다가 공사로 전환돼서 10년 정도예요. 지금 경쟁 체제로 분할하자고 돌아가자는 것은 114년 전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경쟁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공공부문의 경쟁이라고 했습니다. 공공부문의 한전 분할 민영화하면서 발전자회사 5개 쪼갰습니다. 이 5개가 경쟁이 됩니까? 오히려 석유나 석탄, 원유 사는데 공동구매하던 한전에서 규모의 경제가 상실되니까 파는 사람은 좋아졌죠. 소매로 팔게 되니까. 늘어난 거는 자회사 사장들, 임직원, 낙하산 말고는 이 5개 발전자회사가 경쟁이 되어서 전력요금이 낮아진다? 존재하지 않는 경쟁의 효과라는 거죠. 민간시장은 어떤가요? 통신시장, 한국통신 민영화시켰고 SKT와 U+라고 하는 재벌들이 엄청난 경쟁을 이 시간에도 광고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신요금이 내려갑니까? 그런 어떤 경쟁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경쟁하면 좋아질 것이다. 마치 다 좋아진다. 그런 이야기들을 논리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국민 대다수가 지금 경쟁이 도대체 왜 되는가? 금방 우리 김선호 회장님도 정확히 지적했듯이 모회사하고 자회사하고 어떤 경쟁을 한다는 거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솔직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사실 그 코레일이 흑자를 계속 내고 있다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상황이거든요. 근본적인 문제는 적자가 너무 커지고 있고 그렇죠. 그게 네. 문제인데 어떻습니까? 적자 지금 상황 그리고 네. 왜 적자가 늘었다고 보십니까? 적자 상황은 그렇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부가 코레일에 빚을 떠안긴 게 있고요. 네. 운영 적자가 있습니다. 그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나옵니까? 그렇죠. 뭐 11조 정도는 정부가 떠맡긴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그래도 3천억 내지 7천억 사이에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코레일이 저렇게 있지만은 요금에 대한 결정권이 없습니다. 인사에 대한 결정권이, 인사라는 건 사람을 추가로 뽑을 수 있는 결정권이 없고 예산권도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정부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네. 근데 경영을 해보면 프라이스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코레일의 뭐 이 경영 능력 부족에 의한 적자가 아니고 정부의 정책에 의한 적자라는 것이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코레일한테 자율로 맡겨주면 얼마든지 흑자를 낼 수 있어요. 완벽한 자율로 맡겨주면 뭐 요금 정책, 비용 절감, 또 새로운 사업을 시도해서 흑자를 낼 수 있다. 그리고 그것만이 코레일이 살 길이다. 이런 얘기죠. 네. 김명훈 전 의장 어떻습니까? 네, 그게 지금 김선호 회장님이 일관된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결국 그건 구조적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고 흑자를 목표로 하려면 민영회사처럼 시장 경쟁 원리에 따라서 하라고 하는 게 솔직한 말씀이죠. 저는요, 방만 경영 때문에 생겼다고 했거든요. 근데 금방도 지적했지만 인건비 과다로 이야기하는데 다 공기업 임금 가이드라인에 다 묶여 있는 겁니다. 어떤 정책 하나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까 진짜 이야기했지만 독점이니까 그럼 독점이면 흑자가 나지 왜 적자가 납니까? 독점인데 적자가 난다는 것은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독점을 가면 흑자가 나야 되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철도 적자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지방 노선하고 화물 노선입니다. 결국 지방 노선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요금의 현실화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수도권 전철도 마찬가지. 65세 이상 다 무인 할인 아닙니까? 특히 물류 부분에서 나는 적자는 전력 요금과 비슷합니다. 한전에서도 개인용 주택용 전력보다는 산업용 전력에 상당히 싸게 공급해 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수출 대기업을 위해서 기업들 잘 되라고 한 거고, 철도 화물도 개인 화물이 아니거든요. 다 이런 화물들을 싸게, 얼마 전에 보니까 뭐 1조, 철도 파업으로 1조 원 정도의 손실이 산업 현장에서 났다고 했는데 저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러면 우리 2주 정도 파업한 거는 1조 정도 파업
1조 정도 손실이 났으면 우리가 정말 그동안에 1조 정도의 생산 효과를 발생시켰다는 건데 그렇게 중요한 것을 이렇게 야밤에 이렇게 날치기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인가.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정부의 논리가 정말 자가당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철도 파업 보면 이 입장을 들어보면 좀 답답한 느낌이 드는데 우리 취재 기자 입장에서는 네. 과연 이 철도 파업이 지금 거의 연말입니다. 곧 끝날지 뭐 해를 넘길지 예상이 가능할까요? 저도 정말 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뭐 저도 연말 휴가가 다 날라갔고 지금 네. 매주 휴일에 근무를 하는 입장에서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솔직하게 네. 일단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사실 그래도 거의 90% 내지 80%까지 운행률을 유지를 해왔습니다. 근데 네. 이제 사실 가장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기간 산업은 피로의 누적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초반에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났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사고가 우려되는 부분은 바로 이제 피로 누적에 따른 대체 인력의 어떤 그런 숙련도 부족에 따른 사고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마 4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4단계 감축 운행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KTX 같은 경우 무려 지금 그래도 73% 정도 운행을 해왔는데 이번 주 기준입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주중에는 57%, 주말에는 56.9%까지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뭐 일반 열차는 그래도 괜찮은데 화물 열차는 계속 30%대 운행률을 유지하게 됩니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물 열차 운행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뭐 시멘트 업계나 이런 양회 산업들 그리고 석탄 그리고 수출 컨테이너를 나르는 화물 같은 경우에 일단 이제 연말이면은 네. 10% 이상 물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동맥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화물 열차인데 일단 철도 파업이 계속 유지됨으로 인해서 맞게 되는 피해는 뭐 1조 원까지 저는 이르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무엇보다 상당히 마지널한 굉장히 한계적인 한계 상황에 부닥쳐 있는 그런 이익률을 내고 있는 그런 어려운 업계 산업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물류의 어떤 차질이 빚는 어떤 그런 악영향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57%대 KTX 운행률이 기록이 되면은 결국 시민들이 느끼게 되는 피부로 체감하게 되는 아마 피로도나 아니면 불편함은 더 커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뭐 정동진 열차라든지 열차를 연말에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타게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런 수요를 전혀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특히 코레일 입장에서 많이 이익을 낼 수 있는 또 관광 열차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가 가치를 낼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뭐 운행률이 떨어지게 되고 아예 사라진 경우도 많다는 부분은 아무래도 시민들로서 느끼게 되는 피부로 느끼게 되는 불편이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예.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뭐 저희 국민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노조도 그렇고 이 파업을 빨리 원만하게 수습을 하고 해결을 해야 될 게 최과제인데 어떻게 해법을 저걸 해야 될까요? 저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봅니다. 예. 그 철도 노조에서 조계사에 들어가서 그 수도하고 있는 스님들한테 뭐 중재를 부탁했을 때 그건 뭐 맞지 않죠. 그렇지만 중재를 부탁했을 때는 뭔가 신호를 보냈다고 보거든요, 저는. 네. 그리고 우리 한번 협상하자 하는 신호를 보냈다고 보고 그 이전에 정부가 뭐 정관에 명기하겠다 이런 것도 다 상대방한테 받으라는 신호로 저는 봐요. 근데 이미 이제는 늦었다. 그래서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결국은 법대로 차분하게 나가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훈 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순간 사실은 국민들 불편을 생각하면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일 고통스러운 사람은 바로 노조원들일 겁니다. 어느 철도원 누가 자기가 이런 국민들에게 고통을 줘가면서 또 자기 회사를 망하게 할 노조는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 파업이 이렇게 장기화될 줄을 몰랐던 것처럼 중간에 미숙한 대체 기관사들이 사고 낸 거를 뒤따라가던 우리 필수 조합원들이 뛰어가서 그걸 복구해주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문제는 일관되게 노조는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였고 다가온 것은 공권력과 최후 통첩 이런 전쟁과 같은 발언들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대화로 풀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시는데 노사관계의 대원칙은 바로 대화를 통한 타협입니다. 네. 노조가 정부를 이길러 드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어떤 강한 정부도 국민의 마음 전체를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몇 사람을 잡아 가두고 뭐 몇십 명을 해고시킨다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돌아오는 것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이성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노사교섭이 재개되어서 이 문제에 대한 대타협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저도 예. 미래기면 그런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철도 파업을 취재해온 이승윤 기자, 그리고 김선호 철도안전협회장, 또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 모시고 철도노조 파업 논란과 그 해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